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찰에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주 수사가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전재수 의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경찰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새벽 귀가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교가 전 의원의 책 500권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났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사는 14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경찰은 전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쯤 호송차를 타고 김건희 특검이 있는 광화문 KT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10시부터 시작해 11시 56분쯤 마쳤고 현재 오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완강히 거부해 조사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 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완 화백그램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대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기간 만료 8일 앞둔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이동 기자,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직위원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데 대해서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는데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면서 판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부 독립이 아닌 조희대로부터 독립을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주장 이어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62%에 달한다며 정부 여당의 즉각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후 경산으로 자리를 옮겨 당원교육을 이어갈 방침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충북 도당을 찾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개헌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한 만큼 송 원내대표가 변화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조사를 놓고 여전히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들을 끌어안느냐도 국민의힘 변화의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쿠팡 처분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공정위가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어젯밤 한 언론에 출연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회복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선결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가름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의원 14시간의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는지,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의 책 500권을 1,000만 원에 구매한 경위 등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들이 그 이후에 질문이 뭐냐면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어떤 그 동선 그런 일정이 적어도 7번 정도는 통일교 관계자분들과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상에서 한학자 총재의 어떤 사진이 돼 있는 책자를 들고 찍은 사진, 아는 형님이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아는 형님이 그냥 아는 형님이 아니라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예. 가장 통일교 내에서 전문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또 한학자 어머니에게 헌납하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3천만 원의 보조금을 통일교 산하 단체에 지급을 했는데 그 아는 형님이 있는 단체였거든요. 예. 그리고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책 500권을 1,000만 원어치 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본인은 그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된 행사에도 나가시고 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과 친분도 있고 아무리 본인이 그냥 동네에 아는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통일교의 관계가 굉장히 깊숙하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본부장 진술로 의혹이 알려지긴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뇌물로 지목한 시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진실은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일단 경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연컨대 본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영호 씨 등의 이 통일교 측에서 나오는 진술을 보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최초로 나왔을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천만 원, 이제는 2천만 원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라고 지금 금품 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책을 저희 전재수 의원의 책을 통일교 측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사줬다, 500권 사줬다 그러는데 저것을 보도에 의하면 세금 계산서를 끊고 출판사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재수 의원에게는 정상적인 인세 정도가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통일교가 정말로 전재수 의원에게 어떤 금품을 통해서 뭔가를 대가를 좀 바라기 위해서 했다면 아마 그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에게 통일교 측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걸 그 협조를 받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내부 문건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그동안 이 방송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통일교 측의 주장과 또는 전재수 의원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지금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이 어떠한 신뢰가 담보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통일교 측의 이런 그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진술만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전재수 의원에게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전재수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에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일단은 다시 부를지가 궁금하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같이 언급을 했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소환도 조만간에 이뤄질 전망인데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전재수 전 장관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나온 다음에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 부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 보면 자꾸 진술이 바뀝니다. 예.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네팔에 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비행기값, 체류 비용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통일교로부터 뭐 받은 게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의 신뢰성에 어떤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시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다음 주에는 두 분 다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2021년 내부 회의에서 이 통일교 간부들이 여야 공천도 받고 또 힘을 모으면 대권 도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2021년 10월에 만들어진 이제 회의록을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거죠. 우리가 청와대에 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여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2027년에 우리 통일교 쪽에 사람이 나와서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흐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볼 건 그만큼의 어떤 치밀함을 보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야를 접촉해 보니까 뭔가 채널은 좀 확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바람과 상상, 그 상상의 영역인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력해 볼 것은 특정 정치인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딱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양쪽으로의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어프로치, 그들이 사용했던 표현대로 하면 어프로치 접근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제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는 제 꿈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통일교가 실제로 정교일치에 힘을 실었던 거 아니냐,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통일교가 정교 일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 비단 이번 대선의 성뿐만 아니라 그 지난 2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통일교는 자체적으로 정당도 만들고 그래서 그 지방선거와 총선에 자체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정치권에 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기존의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래서 본인들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1년, 22년 이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참 어머니라고 하는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지원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맞춰줬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22년도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도 통일교가 주선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교 일치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 통일교가 앞으로 본인들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해 가는데 너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일 해저터널과 같이 통일교 측이 이미 본인들의 꿈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 요구했다라는 것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법 공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공동 여론전이 지방선거에서도 연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 통일교 관련해서 우리가 게이트라고 특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권력형 비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민중기 특검에서 양쪽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줄을 댔다. 이 진술을 확보하고도서 뭉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례적으로 지난 7일과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가 확실하게 특정적으로 죄가 유죄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해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를 한 그 41분짜리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사실상 어머니를 만나고자 한다. 그래서 정신상 쪽에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어머니를 만났는지 그 부분 그리고 또 특검에서 민주당 쪽 인사가 언급됐을 때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예.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업무 보고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우리의 북침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참담합니다.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싫다고 하고 전임 정부가 좀 싫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북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을 그렇게 헤아리면서 이걸 내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북침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바꿔야 된다. 예.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까? 김정은이 좋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습니까? 김정은이 싫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싫습니까? 국민들을 하여금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좋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를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북한을 홍보하는 내용의 줄을 이루는 이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를
우리 국민들이 보게 해야 한다 이 얘긴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글쎄 그거는 뭐 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다고 한들 과연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북한에서 어떠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북한의 주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너무나 다른 현실이 있고요. 또 남한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의 신문 한 장을 보면 마치 북한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태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의 IS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시리아에서 테러로 미국인 3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공습을 전쟁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전투기들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나씩 이륙합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는 호크아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IS 거점 지역 수십 곳을 타격했는데 무기 저장고와 작전 지원 건물 그리고 시리아 중부의 IS 거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공습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복수의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시리아에선 대테러 작전에 나섰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IS 공격에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I can tell you in Syria there will be a lot of damage done to the people that did it. 시리아에서 미군 병사가 숨진 건 지난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알샤라 대통령이 새로 정권을 잡은 이후 처음입니다. 작전 직후 트럼프는 시리아 정부는 국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리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미스트롯이 4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회부터 시청률 10%를 넘기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스타 탄생을 예고한 참가자들을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참가자가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마스터들의 탄성이 쏟아집니다. 미스트롯 시즌4가 더 엄격해진 규칙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터 20명에게 오라트를 받아야만 즉시 합격할 수 있고 선배 마스터와 국민 마스터 양쪽에서 과반 수화트를 받아야 탈락을 면할 수 있지만 예비 스타들은 가볍게 오라트를 따냈습니다. 유소년부 배서연은 반전 목소리로 마스터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타장르부에선 국악인재 홍성윤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시즌에 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실력만으로 평가받은 봉천동 김수희의 정체가 공개되는 등 본격적인 오디션이 막을 올립니다. 미스트롯 시청률은 전국 기준 10.8%를 기록하면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한 주를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안타까운 소식 짚어볼게요.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씨가 어제 오전 향년 69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윤석화 씨는 그동안 무대에서 폭넓은 연기로 감동을 선사했는데 뇌종양 수술 뒤에도 무대에 서기도 했다고요? 네, 윤석화 씨가 그동안 뇌종양으로 투병을 해왔었는데 어제 오전 10시께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윤석화 씨가 1956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1975년에
꿀맛이라는 연극 작품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1980년대에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에 출연했는데 그 작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당시에 연극계 최장 공연, 뭐 최다 관객 동원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그 작품으로 윤석화 씨가 일약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이후에도 명성황후라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든가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 연극계 간판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2022년에 연극 햄릿에 출연한 이후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쓰러져서 한국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한국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으로 나온 겁니다. 수술을 했는데 완쾌가 되지 못하고 계속 투병을 해왔거든요. 투병하던 와중에 2023년에 영국 토카타에 짧게 이제 우정 출연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관객들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병하던 와중에도 연극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죠. 네, 윤석화 씨 연기 인생을 기리면서 문체부가 문화훈장 투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윤석화 씨가 배우로서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간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작도 했거든요. 예. 연극 연출도 했거든요. 극단 대표도 했거든요. 또 그 공연 매체 발행인도 하고 또 그 연극인 관련 복지재단 이사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극계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가 문화훈장 투서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문화훈장 투서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예. 다만 문화훈장 중에서도 문화훈장이 총 이제 5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5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몇 단계 훈장이 될 것이냐 그게 향후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빈소에는 생전 고인과 호흡을 맞췄던 연극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석화 씨의 마지막 작품 햄릿을 함께했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의 조문 발언 들어보시죠. 저하고 마지막 작품 햄릿을 같이 했는데 윤석화 배우는 알다시피 우리 연극계 어느면서 최초의 스타였는데 그 재능을 다 못 피우게 하고 보내서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털고 일어나면 저하고 꼭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회복하고 우리가 만나서 좋은 작품을 하자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동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빈소에는 연극계 많은 선후배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윤석화 씨가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연극이 햄릿이었는데 그 작품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중에 유인천 전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천 전 장관이 뭐 안타깝고 나중에 다시 무대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애도를 했고 유명 연출가 손진책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밖에 박정자 씨, 고두심 씨 이런 동료 연극계 인사들이 이제 근조 화환을 보냈고 많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선후배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인생의 멋을 잃지 않았던 윤석화 씨. 암투병하면서도 정말 윤석화다움을 잃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감동을 또 주고 있죠. 윤석화 씨의 열정, 그게 지금 그 어록으로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 건데 윤석화 씨가 생전에 하루를 살아도 윤석화답게 살다가 윤석화답게 죽겠다. 일주일을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 이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 모두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 자세의 문제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유할 수 있는 책, 시 한 편을 보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나래 씨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씨가 주사 이모 의료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 도중에 주사 이모를 둘러싸고서 제작진하고 다툼까지 있었다고요. 네, 박나래 씨가 나는 불법 진료라는 걸 몰랐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어제 MBN이 보도를 한 것이 박나래 씨하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박나래 씨가 과거 예능 촬영하러 대만에 갔을 때 주사이모 동행했던 사실이 들통이 나서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졌었다. 이런 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는 걸 박나래 씨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이제 대만에 촬영을 갔을 때 녹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박나래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작진이 박나래 씨 숙소로 가보니까 거기에 약과 함께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랑 함께 있더라. 예. 그래서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그 제작진들하고 큰 소리로 다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과연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박나래 씨가 정말 불법 진료라는 걸 알았었는지, 이게 또 논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사이모 논란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는 활동을 중단했고요. 방송인 전현무 씨까지 서둘러 해명에 나섰는데 지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게 박나래 씨 관련 논란만 있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논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새로운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까 예. 처음에 박나래 씨 논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키 논란, 키 씨가 결국 또 활동 이제 중단을 예. 선언했고, 유명 유튜버 입짧은 햇님,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등장했다가 또 해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애초에 처음에 폭로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유명인들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주장이 폭로 보도 안에 들어 있었고, 예. 주사이모가 평소에 연예인들과의 어떤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연예인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사이모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막말성 발언까지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요? 주사이모의 SNS에 프로필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는데,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XXX네, 요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쓴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주사이모가 쓴 게 맞는다면 이제 추정컨대는 예. 거기 분칠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연예계에서 연예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분칠하는 사람, 이러고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논란에 오른 연예인들 아니냐. 근데 믿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었었는데 지금 다 내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세 사람 현재 활동 중단한 세 사람 다 주사이모한테 속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만 나쁜 사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토로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우 조진웅 씨 은퇴 후 폭풍도 짚어볼게요. 이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터진 지 한참 지났는데 예. 19일에 돼서야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 제작진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는지 네.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 전전긍긍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 이거는 결국 작품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공개를 안 할 거면 그냥 죄송합니다,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지 무슨 방안을 찾을 게 없잖아요. 방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차마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명시하지는 못하고 예.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나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입단을 눈앞에 뒀습니다. MLB.com은 샌디에이고가 KBO 리그 스타 송성문과 입단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 경쟁 입찰인 포스팅 절차 중인 송성문의 계약 마감 시간은 22일 오전 7시까지입니다.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입단에 성공하면 히어로즈 출신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LA 다저스 김혜성과 함께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형 박쥐로 분류되는 관박쥐 약 200마리가 겨울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년 넘게 생존이 확인된 관박쥐들도 있었는데요.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한 동굴입니다. 저 곰탕이랑 저번에 왔을 때 나방도 여기 있었거든요. 동굴이 따뜻하니까. 장화를 신고 동굴 안으로 20m 정도 더 들어가자 천장과 벽에 흑갈색 주머니 모양의 생물체가 빽빽히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로 살고 있는 관박쥐입니다. 현재 이 동굴에는 관박쥐 210여 마리가 지난달부터 겨울잠에 들어갔는데 내년 4월쯤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박쥐는 동굴이나 폐광에서 털을 잡고 새끼를 키웁니다. 입에서 초음파를 내는 다른 박쥐들과 달리 코로 초음파를 발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코에 비엽이 맑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좀 다른 종과 특이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종입니다.
잠든 박쥐들 가운데 몇몇은 지난 2016년 조사 당시 붙여둔 인식링을 차고 있습니다. 모두 9마리로 10년 이상 이곳 가야산에 털을 잡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박쥐가 10년 이상 생존하는 것을 확인한 건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생태계 변화에 민감한 관박쥐가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확인된 이번 사례는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공단은 관박쥐 서식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가늠하는 지표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주말인 오늘 겨울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5mm가량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전남 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동지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1도, 광주 16도, 부산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